잠깐만, 여보. 이거 하나만 봐줘. 남편이 내민 종이를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또 무슨 서류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민이 미래를 위한 거야. 내가 아는 선배 부인이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 실적 하나만 채워주면 된대. 우리 지민이 앞으로를 위해서 저축성 보험 하나만 들어주자.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독을 말이죠. 보험이요? 지민이는 보험 다 드러났잖아요. 뭐가 또 필요한데요? 에이, 이건 다른 거야. 아프면 보장받는 게 아니라 적금 같은 거야. 이율도 좋고 나중에 지민이 시집 갈 때 목돈 만들어주면 좋잖아. 그 선배가 저 승진할 때 많이 도와줬던 형이라서 딱 하나만. 응?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시간을 딱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3년 전 그날 저녁입니다. 거실에는 향긋한 귤 냄새가 났고 퇴근한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방에서 막 씻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내민 그 종이 쪼가리를 찢어버렸다면, 아니 차라리 제가 귀머거리가 되어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제 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면을 쓴 악마와 그 악마를 천사라 믿었던 저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 박태호는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성실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주말이면 꼬박꼬박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은 저더러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부러워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퇴근하면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왔소 하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딸아이 지민이와 함께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양손 가득 딸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이거 씻어서 우리 지민이랑 좀 먹어요. 요즘 애가 통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딸 생각하는 건 아빠밖에 없다며 저는 웃으며 딸기를 씻어왔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둘러앉아 과일을 먹었습니다. 지민이는 회사 일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딸아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슬며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참. 여보. 내가 아는 선배 와이프가 이번에 보험 일을 시작했대요.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실적 하나만 채워주면 되는데 우리 지민이 앞으로 저축성 보험 하나만 들어줄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보험이요? 우리 지민이 보험 빵빵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뭐가 또 필요해요? 에이, 이건 아프면 보장받는 게 아니라 적금 같은 거예요. 이율도 좋대요. 지민이 시집 갈 때 목돈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 선배가 나 승진할 때 많이 도와줬던 형이라서
거절하기가 좀 그래요. 딱 하나만, 응.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 온기에 저는 그만 마음을 놓고 말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제 편이었던 사람이니까요. 그게 우리 딸의 등골을 빼먹을 빨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잠시 후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알뜰살뜰 모으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아빠, 나 적금 붙는 거 있어서 빠듯한데 이거 꼭 해야 돼요? 딸아이는 망설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나서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딸을 설득했습니다. 짐이나 아빠 체면도 있는데 하나 해드려요. 나중에 다 너 시집갈 때 쓸 돈이야. 아빠가 이상한 거 권하겠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엄마인 제가 그렇게 말하니 딸은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다면 할게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볼펜을 잡았습니다. 그 서걱거리는 펜 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이명처럼 들립니다. 남편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널 위한 거라던 그 말. 그때 남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들거렸던 걸 왜 저는 보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태풍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걱정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로서의 본능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요. 그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가입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딸 착해서 아빠 말 잘 들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떴습니다. 평소 회사 사람들과 통화할 때와는 다른 묘하게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선배를 도와줘서 기분이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엔 밥부터 먹고 씻는데 그날따라 먼저 씻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거래처 미팅 있었어요. 담배 냄새가 배서 그래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니까 남의 담배 냄새가 싫을 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담배 냄새가 아니었을 겁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딸아이를 보는데 신발 뒤꿈치가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짐이나 그 구두 새로 사야 되는 거 아니니? 뒤꿈치가 다 닳았네. 아, 괜찮아요, 엄마. 아직 신을 만해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입던 옷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새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창 꾸밀 나이인데 화장대에는 샘플 화장품들만 가득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딸아이가 알뜰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껴 쓰는 게 좋은 거라고, 요즘 애들은 너무 펑펑 쓴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은 점점 여위어 가는데 남편은 날이 갈수록 때깔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여보, 그 넥타이 새로 산 거예요? 아, 이거요? 회사에서 포상으로 받았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서요. 남편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들떠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옷 좀 신경 쓰려고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승진한다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승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옷에 신경을 쓸까? 그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남편에게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보, 향수 뿌렸어요? 응. 아, 이거요. 회사 후배가 선물로 줬어요. 한번 뿌려봤는데 어때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근데 평소엔 향수 안 뿌리잖아요. 에이, 나이 들수록 이런 거 신경 써야죠. 안 그러면 늙은이 냄새 난다고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향수 냄새가 어딘가 달달하고 여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남자 향수치고는 너무 부드러운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이런 향수를 쓴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딸아이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시간도 맞아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너 회사 근처 지나가는데 점심 같이 먹을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일이 좀 밀려서 회사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엄마가 뭐 좀 사다 줄까? 샌드위치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구내식당 있어요. 엄마는 맛있는 거 드세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저 멀리 딸아이가 보였습니다. 회사 건물 뒤쪽 벤치에 혼자 앉아서 편의점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다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딸아이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니? 응, 엄마. 잘 먹어요. 회사에서 점심 잘 나와? 응, 괜찮아요. 딸아이는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지민아, 너 살 빠진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운동하는 게 유행이라서 저도 조금 했어요. 그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딸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볼도 쏙 들어가고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말하지 않으니 저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회식이 있었어요. 부장님이 술을 자꾸 권하셔서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 맡았던 그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났습니다. 씻고 자요. 늦었어요. 응, 알았어요. 근데 여보, 남편이 침실로 들어가다 말고 저를 불렀습니다. 왜요? 저번에 그 선배 와이프 있잖아요. 보험 실적이 좀 부족하대요. 우리 지민이 하나만 더 들어주면 안 될까요? 이번엔 진짜 적금이에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또요? 벌써 하나 들어줬잖아요. 에이, 이번 건 금액이 작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민이 결혼할 때 쓸 수 있어요. 선배가 나한테 많이 빚을 졌다고 꼭 부탁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선배 와이프가 정말 그렇게 실적이 필요해요? 그럼요.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힘들대요.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지민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아이고, 지민이 월급이 얼만데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투자예요. 투자.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거라니까요.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의 남편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지민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요. 근데 여보, 지민이한테 부담 주지 말고 우리가 권해주는 식으로 해요. 알았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딸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이라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보험 하나 더 들어달라고 하시는데 딸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하나 들어줬잖아요. 응, 근데 이번 건 금액이 작대. 그리고 적금이라서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쓸 수 있어. 딸아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돈이 별로 없어요. 왜? 월급 타잖니? 그게 저번 보험료가 생각보다 좀 비싸서요. 얼마나 비싼데? 한 달에 80만 원이요.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80만 원이나 되는 걸 들어줬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빠가 괜찮다고 하셔서요.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고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따졌습니다. 여보, 지민이한테 80만 원짜리 보험 들게 했어요? 아, 그게 80만 원이었어요? 몰랐네요. 선배 와이프가 괜찮다고 해서요.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걸 들게 해요? 지민이 월급이 얼만데요? 에이, 괜찮아요.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태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태요?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해요?
여보, 왜 그래요? 딸 미래를 위한 건데 이렇게까지 따져요? 나 체면도 있고 선배한테 약속도 했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지고 잤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었어요? 응, 요즘 회식이 좀 잦네요.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예요.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그래요. 곧 끝나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식 장소인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회식도 호텔에서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저는 영수증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핸드폰이 계속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몰래 화면을 봤습니다. 은주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번 달 실적 채웠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은주? 누구지?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여보, 뭐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출근할 때 뿌리는 향수, 새로 산 넥타이, 평소보다 자주 하는 머리 손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였어요? 회식이요. 또 회식이에요? 왜요? 회식도 못해요?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너무 자주 늦어서요.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주제에 뭘 그렇게 따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지민아, 자니? 아니요, 엄마. 왜요? 저는 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하지 않니? 딸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느꼈어요? 응, 너도 알았구나. 네. 요즘 아빠가 저한테 자꾸 보험 들라고 하세요. 벌써 세 개째예요. 뭐, 세 개?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근데 아빠가 비밀로 하래요.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신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피해가 우리 딸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세 개나 들었다고? 네, 엄마. 죄송해요.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아빠가 엄마는 걱정이 많으니까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제 돈이 된다고 시집 갈 때 목돈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작고 앙상했습니다. 얼마나 내고 있니? 한 달에 200만 원이요. 200만 원? 내 월급이 250만 원인데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 같아서요. 아빠 말만 믿고 다 해줬어요. 아니야, 지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가 못난 거야. 저는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딸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점심은 편의점 김밥 먹어요. 1,000원짜리요. 저녁은 집에서 먹으니까 괜찮고요. 구두는 왜 안 사니? 그게 돈이 없어서요. 보험료 내고 나면 5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거기서 교통비랑 핸드폰 요금 내면 끝이에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는 요즘은 안 만나요. 핑계대고 다 거절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아이의 청춘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지민아, 혹시 카드 돌려막기 같은 거 하니? 딸아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시작했어요. 보험료가 못 빠져나가면 아빠한테 연락이 간대요. 그래서 카드로 긁었어요. 얼마나 밀렸니? 지금 300만 원 정도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0만 원? 지민아, 그걸 어떻게 갚을 거니? 모르겠어요,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말한 대로 계속 내다보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했어요. 딸아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피곤한데 내일 해요.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저는 남편 앞에 딸의 카드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우리 딸이 카드 빚이 300만 원이에요. 보험료 내느라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당신이 말한 딸을 위한 거예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여보가 왜 이래요? 애 통장을 뒤지고 다녀요? 뒤진 게 아니라 지민이가 말해줬어요. 지민이가? 그 애가 왜 엄마한테 그런 걸 말해요? 당연히 말하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에이, 힘든 거 당연하죠. 사회초년생이 다 그래요. 나도 그랬고.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요? 한 달에 5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맨날 돈 타령이에요? 그게 다 투자라니까요.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니까. 그럼 언제 돌려받는데요? 지민이가 30살 되어서요? 40살 되어서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화를 낼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평화로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누구인가요? 제가 아는 남편이 맞나요? 방에서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응. 지민아, 괜찮니? 네. 엄마가 제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딸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화를 냈네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지민이 보험은 내가 알아볼게요. 해지할 수 있는 거 해지하고요.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로 끝을 내야 할까요? 남편은 며칠간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녁도 집에서 먹고 딸아이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형편을 제대로 몰랐어. 괜찮아요, 아빠. 보험은 내가 알아볼게. 해지할 수 있는 거 해지하마.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안도했습니다. 역시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당연한 거죠.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요.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딸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또 보험을 들게 했어요. 뭐? 오늘 회사 끝나고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보험사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보험을 들게 했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짜리인데? 한 달에 50만 원이요. 지민아, 왜 안 거절했어? 거절했어요. 근데 아빠가 화를 내면서 자기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딸아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긴요, 퇴근했어요. 지민이한테 또 보험 들게 했다면서요? 아, 그거요? 작은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5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여보. 이건 정말 마지막이에요. 선배가 간곡히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지난번에 해지한다고 했잖아요. 해지하려고 알아봤는데 손해가 너무 커요. 그냥 조금만 더 내는 게 나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나 지금 회식이라 끊을게요.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민아, 괜찮니? 엄마, 저 이제 못 버틸 것 같아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인데
보험료가 250만 원이에요. 제가 뭘 먹고 살아요? 딸아이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돈 보탤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돈 없잖아요. 아빠가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맞았습니다.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요. 지민아, 우리 이 보험들 다 해지하자. 안 돼요, 엄마. 아빠가 화낼 거예요. 화내면 어때? 내가 더 중요해. 하지만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무섭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피곤해요. 내일 해요.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지민이 보험 다 해지해요. 또 그 이야기예요? 해지하면 손해예요. 손해면 어때요? 지민이가 죽겠는데. 죽긴 왜 죽어요? 너무 오버하네요. 남편의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여보가 이상한 거예요. 맨날 돈 타령만 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김은주의 명함이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이번 달 1등 했어요. 사랑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그 명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같은 날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은 보험수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수당? 남편이 보험을 팔아서 수당을 받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정확히는 딸 이름으로 보험을 들게 해서 수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출금 내역을 봤습니다. 대부분 호텔과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보석상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딸을 이용해서 보험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누군가와 호텔에 가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보석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아마도 김은주라는 보험 설계사일 것입니다. 남편은 딸의 피를 빨아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딸의 청춘을, 제 딸의 미래를, 제 딸의 돈을 빨아먹으면서 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명함, 통장 내역, 보험 증권들, 그리고 서재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나야. 혹시 아는 변호사 있어? 변호사?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 급해. 친구는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가 찾은 증거들입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요. 예를 들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호텔 출입 영상 같은 것들이요. 어떻게 구하죠?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미행도 해보시고요. 미행이요? 네.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흥신소를 쓰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기로 말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식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지 10분 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짙게 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같은 칸에 탔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두 사람은 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텔 로비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찍혔습니다. 저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함도, 딸을 위한다는 말도, 가족을 사랑한다는 모든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알고 있어야 하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딸아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전화도 안 받고.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요? 회식이래. 늦는데. 딸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또 독촉 전화 받았어요. 어디서? 카드사에서요. 최소 금액이라도 입금하래요. 얼마? 20만 원이요. 저는 지갑을 열어 돈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렴.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다 엄마가 잘못했어. 새벽 2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늦었네요. 회식이 길어졌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키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한 장. 룸서비스 영수증이었습니다. 와인 2병과 과일 플레이트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은 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핸드폰을 욕실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은주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열었습니다. 오빠,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오늘도 보고 싶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오빠, 지민이가 이번에도 보험 들어줬어요? 오빠 최고예요. 그럼 우리 딸이 아빠 말 잘 들어주거든. 오빠, 이번 달 실적 1등이에요. 다 오빠 덕분이야. 보너스 받으면 오빠한테 선물 사줄게요. 선물은 무슨? 우리 은주 얼굴 보는 게 선물이지. 제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더 위로 올렸습니다. 오빠, 지민이 카드빚 생겼대요? 괜찮아요? 괜찮아. 애 엄마가 모르게 잘 관리하고 있어. 그래도 지민이 불쌍해요.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데. 애인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거야. 지금은 좀 힘들어도 참아야지. 저는 욕실 문 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도로 놓았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아침 차렸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아이도 나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빠, 저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그래, 지민아. 힘들면 푹 쉬어. 남편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통장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호텔 동영상. 딸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응. 엄마가 직접 확인했어. 딸아이가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날 이용한 거예요? 그래. 너를 이용해서 그 여자 실적 채워주고 수당 받아서 그 여자랑 호텔 다닌 거야. 딸아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네요. 아니야, 지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바보예요.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는 이혼할 거야. 딸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저런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우리 함께 싸우자, 지민아.
네, 엄마. 그날 우리 모녀는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적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저녁, 우리는 딸의 방에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래. 변호사님도 그러시더라. 제가 아빠 핸드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아빠가 자고 있을 때요. 비밀번호 알아요. 정말? 네. 작년에 제 생일 선물 뭐 살까 찾아보시는 거 옆에서 봤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말 남편이 낮잠을 잘 때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꼭 이기자. 그래, 지민아. 꼭 이길 거야. 토요일 남편이 골프를 간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아이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지하철을 타고 신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은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우리 참자. 우리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우리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따라갔습니다. 택시는 한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보석 매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목걸이를 하나 골랐습니다. 점원이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키스했습니다. 딸아이가 작은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 택시 타는 장면, 백화점에서 목걸이 사주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응, 이제 됐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녁 8시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골프 어땠어요?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스코어는요? 아, 그냥 그랬어요. 별로 안 쳤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딸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우편물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최종 독촉장, 보험사에서 온 미납 안내문. 수취인은 모두 딸 박지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구겨 넣어둔 것들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카드 연체 금액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약관 대출까지 자동으로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만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25살짜리 아이가 1,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다니요. 저는 모든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독촉장, 보험증권, 대출 확인서, 통장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동영상. 딸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말할 거예요? 응, 오늘 끝낼 거야.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녁 6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저녁 뭐해요? 여보, 거실로 와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거실로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한 짓들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 딸 이름으로 보험 5개 들게 해서 수당 챙기고 그 돈으로 김은주라는 여자랑 호텔 다니고 레스토랑 가고 보석 사주고 이게 당신이 한 짓들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 다 증거 있어요.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동영상까지 다요. 저는 핸드폰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 김은주와 키스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그 여자는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한테 목걸이 사주고 키스해요?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빚이 1,500만 원이에요. 이거 아빠가 책임질 거예요? 지민아, 그건 대답해요. 책임질 거냐고요.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독촉장 뭉치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남편 발치에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한 짓 봐요. 25살짜리가 1,500만 원 빚쟁이가 됐어요. 점심도 굶어가며 보험료 냈는데 그 돈이 다 당신 상간녀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상간녀라니 말 좀 가려서 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말 가려서 하라고요? 당신이 한 짓은 말 가릴 필요 없어요? 제 딸 피 빨아먹어서 딴 여자 배 불린 놈이. 여보, 닥쳐요. 30년을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당신이 한 게 이거예요? 제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게 이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나 점심 굶었어요. 편의점 김밥도 못 사 먹을 때가 많았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끊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지민아, 새 옷도 못 샀어요. 구두도 달아서 발이 아픈데 참았어요. 다 아빠가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서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 돈으로 뭐 했어요? 딴 여자한테 목걸이 사주고 호텔 가고 와인 마시고 내 돈으로요.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빠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최고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아빠는 날 이용만 한 거예요. 그 여자 실적 채워주려고요. 지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아빠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요? 정신이 없어서 제 딸 등골을 빼먹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요?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거 서명해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조건 다 적혀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안 돼요. 당신한테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여보, 우리 30년을 어떻게 이렇게 끝내요? 30년이요? 그 30년 동안 당신 진짜 모습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짜 남편이랑 산 거고요. 아니에요, 여보. 나 진짜 당신 사랑했어요.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보낸 문자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한 말이든 진심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끝이에요. 남편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이요. 나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당신 상간녀한테 가든지요. 딸아이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지민아, 일어나라고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아빠, 더 이상 제 아빠 아니에요. 오늘부터 남이에요. 지민아,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아빠가 먼저 날 남으로 만들었잖아요. 날 이용해서 돈 벌었잖아요. 딸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제 인생에서 사라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와 남편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요. 안 그러면 법원에 가서 할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30년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집 나가요. 여보, 말 섞지 말아요. 이제 남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들. 30년을 산 집에서 나가는데 짐이 고작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딸아이는 방문을 꽁꽁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네, 끝이에요. 나갈 데가 없는데.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당신 여자한테 가든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갔어요? 응, 갔어.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딸아이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딸과 함께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5개의 보험을 모두 해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고객님, 이 보험들은 해지하시면 손해가 큽니다. 지금까지 납입하신 금액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세요. 상관없어요. 해지해 주세요. 하지만 조금만 더 유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해지해 주세요. 딸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담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얼마나 되나요? 총 1,200만 원 정도 납입하셨는데 환급금은 360만 원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60만 원이요? 1,200만 원을 넣었는데요. 네, 초기 해지라 수수료가 많이 공제됩니다. 840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200만 원. 딸이 점심을 굶으며 친구를 끊으며 낡은 구두를 신으며 모은 돈. 그 돈의 70%가 그냥 증발했습니다. 엄마, 제 돈. 괜찮아, 지민아. 360만 원이라도 건진 거야.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험사를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드사였습니다. 딸의 카드빚 500만 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보험해지 환급금 360만 원을 넣고 제 예금에서 140만 원을 더해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1,000만 원짜리 약관 대출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모자랐습니다. 결국 제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노후 대비로 모아둔 적금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깨서 딸의 빚을 갚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 컸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재산 분할은요? 남편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시죠? 아파트가 남편 명의예요. 시세가 6억 정도 되는데요. 그럼 절반인 3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억이요? 네.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반반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3억이면 딸의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무슨 일이에요? 집 팔아야 한다며?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네. 재산 분할 받아야죠. 여보, 제발. 집까지 팔지는 말자. 우리 30년 산 집인데 30년 산 집을 당신이 먼저 더럽혔잖아요. 여보. 그리고 저는 이제 여보가 아니에요. 곧 남이 될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집까지. 집 팔아서 제목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딸 빚이라도 갚아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아이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회사 사람들이랑 먹었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응,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제 보험료 안 내도 되니까 월급 다 내 거야. 친구들도 만나고 옷도 사.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아직도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날 밤 딸아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69 보험사 방문. 일주일 후
저는 김은주가 일하는 보험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동행했습니다. 대리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은주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김은주 씨죠? 저는 박태호의 아내입니다. 김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그녀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은주 씨가 우리 딸 이름으로 보험 5개 팔아서 받은 수당 내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호텔 들어가는 사진이고요. 김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왜 있냐고요? 증거로 쓸 거니까요. 위자료 청구할 때요. 위자료요? 네. 김은주 씨 부부 사이를 깨뜨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자료 내셔야죠. 저는 박태호 씨가 독신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문자 메시지에 다 나와요. 딸 이야기도 하고 아내 이야기도 하고. 김은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박지민이에요. 제 이름으로 보험 5개 든 사람이요. 김은주가 딸을 봤습니다. 나는 그냥 보험 판매한 것뿐이에요. 보험 판매한 것뿐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점심도 못 먹었어요. 친구들도 다 끊었어요. 구두도 못 샀어요. 카드빚은 500만 원이 생겼고요. 그게 다 당신 실적 채워주느라 그런 거예요. 지민 씨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제 아빠랑 호텔 가고 목걸이 받은 건 뭐예요? 김은주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 돈으로 산 목걸이예요. 제가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요.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소란을 듣고 점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김은주 직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상담하러 왔습니다. 불법 영업이요? 네. 김은주 직원이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딸에게 과도한 보험을 판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은 1,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요. 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은주 씨? 점장님, 저는 김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중대한 윤리 위반입니다. 본사에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은주는 해고되었습니다. 그녀가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일자리도 없어요. 용서요? 제 딸 인생 망쳐놓고 용서를 바라요?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위자료 드릴게요. 그러니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얼마 줄 건데요? 제가 가진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2천만 원이요? 우리 딸이 잃은 돈이 얼마인데요? 죄송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김은주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 가져오세요. 그럼 고소는 안 하겠어요. 대신 위자료 청구는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은주가 해고됐대. 알아요. 제가 찾아갔으니까요. 왜? 왜 그렇게까지 해? 왜냐고요? 제 딸 인생 망친 여자인데 당연하죠. 은주는, 은주는 나 때문에 일자리 잃었어.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건 그 여자 문제예요. 제가 왜 신경 써요?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당신이 더 너무하죠. 제 딸 등골 빼먹으면서 그 여자랑 놀아난 게요. 나, 나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위자료 모으는 게 먼저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앞에서였지만 남편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염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피고 측 합의 의향이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합의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요? 저는 변호사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 조건을 들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매각 후 순수익의 50%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딸 박지민의 남은 빚 전액을 책임지겠습니다. 재판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원고 측,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피고는 앞으로 제 딸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 이것도 합의 조건에 넣어주세요. 재판장님이 남편을 봤습니다. 피고, 동의하십니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럼 이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니, 최 씨. 왜요?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지민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직접 전하지 그래요? 아, 합의 조건에 연락 금지가 있었죠.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던 적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30년 내내요. 근데 당신이 그걸 다 죽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2달 후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순수익은 4억이었습니다. 제 몫은 2억이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까지 합치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은주에게서 받은 2천만 원까지 더하면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투룸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딸 이름으로 저축했습니다. 지민아, 이건 내 돈이야. 내가 고생한 대가야.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남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고시원에서 산대. 일용직 일하면서요. 그래요? 김은주라는 여자는 헤어졌대. 돈 떨어지니까 차였나 봐. 그렇군요. 너 괜찮아? 전 괜찮아요. 남일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남일 같았습니다. 한때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스쳐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잘 지내? 네. 지민이랑 둘이서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6시 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오늘 뭐해요? 지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와, 좋아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딸아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후보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 구해줘서 이렇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이, 이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챕터 81 3년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합니다. 거실에는 딸이 사준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초록잎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커피 끓이는 냄새가 납니다. 딸아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지민이는 이제 과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을 2번이나 했습니다.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보너스 나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지민아.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써.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엄마, 전 괜찮아요.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딸은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도 많아졌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습니다. 새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삽니다. 28살 여자가 누려야 할 것들을 이제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베이킹을 배우고 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인데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마들렌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딸이랑 살고 있어서 괜찮아요. 저는 이혼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남들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챕터 84 늦가을 어느 날.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변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겨진 점퍼를 입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최 씨,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하세요. 나 지민이 좀 보고 싶어서. 합의 조건에 연락 금지가 있는 거 아세요? 알아. 근데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지민이 좋아하던 귤이야. 가다가 샀어. 귤을 보는 순간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이제 귤 안 좋아해요. 당신이 사온 건 더더욱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돌아가세요. 여긴 당신 가족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최 씨,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살고 있어. 고시원도 너무 좁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던 눈빛이 이제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왜 제가 당신을 용서해야 하죠? 우리 30년을 함께 했잖아. 30년을 함께 했으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최 씨, 당신은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단 몇 달 만에 다 무너뜨렸어요. 제 딸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고요. 나도 지옥에 있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그건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최 씨,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정말 정신 차렸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아니, 당신이 없어서 더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최 씨, 귤은 가져가세요.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저는 쇼핑백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단호하게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한참 동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때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응,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오늘 뭐해요? 지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와, 좋아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민아, 오늘 내 아빠가 다녀갔어.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널 보고 싶다고. 귤도 사왔더라. 그래서요? 돌려보냈어. 우리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혹시 마음 안 아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하나도 안 아파.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남이야. 그냥 한때 스쳐간 사람일 뿐이야.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강해지셨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지.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우리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지민아, 너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그게 다였습니다. 딸이 행복하고 제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큰 집도 많은 돈도 남편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저녁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자리에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추고 결국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그 꽃이었습니다. 바람에 꺾이지 않고 폭풍을 견디고 다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혹시 저처럼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인생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건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야 새 살이 돋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관계를 끝내는 용기, 혼자 서는 용기,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한 당신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의 따뜻한 사연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